자, 이 현금을 증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현금 증여 이슈에 대해서는 양쪽을 살펴봐야 돼요. 바로 한쪽은 주시는 분, 또 한쪽은 받으시는 분. 이 한마디로 증여자와 수증자 측면에서 현금 증여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지금까지는 증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고요. 이제 이어서 수증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이 받은 현금을 과연 어떻게 할까? 이것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를 그러면 저축을 할 것인가? 에 대한 부분,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? 보관 방법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을 거고요. 또 하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? 이거를 어떠한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? 그냥 뭐 생활비로 쓸 것인가? 이런 거에 대한 게 있을 거예요. 현금을 받았어요. 일단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금을 받았어요. 현금 받은 현금을 집에다 보관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겠죠. 일단 뭐 안전한 금고, 큰 금고부터 사야 될 거고, 아니면 또는 은행에 있는 뭐 그런 대여금고,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어찌됐건 이거를 보관하는 거에 대한 방법이 꽤나 번거로우실 텐데, 이 보관 방법이 번거롭다고 해서 받은 현금을 다시 내 계좌에 입금한다? 그러면 애써 현금을 찾으셨던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. 이 계좌에 입금하는 순간 현금이 입금되는 그런 기록이 남을 거고,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잖아요. 고액 현금 거래.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입금으로 누군가에게 찍히는 순간, 그거 역시 국세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에 쌓인다. 아까 말씀드렸었죠? 이것도 수증자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. 증여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이슈였겠지만, 수증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, 그리고 입금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보관 방법에 대한 보관하시는 데 있어서 계좌에 넣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,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고, 마지막으로 또 생각해봐야 될 점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죠. 자, 일단 뭔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쓴다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보통 생각하는 방법이 이제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아니면 집을 산다거나 뭐 이런 데에 쓸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자동차나 집,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금부치, 비싼 시계를 사신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금부치를 사신다거나 그 시계를 사신다, 그런 럭셔리한 제품들을 사신다 하는 거는 사실 이 현금으로 지급을 하셔도 잘 근거가 안 남습니다. 하지만 자동차랑 집은 달라요. 자동차하고 집을 사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? 생각을 해보시면 취득세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. 집을 사시는 순간 그 기록이 남습니다. 그리고 자동차를 사시는 순간에도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요. 자동차를 샀구나. 그럼 이 자동차를 나중에 조사를 나왔을 때, 이 사람은 자동차를 이때 산 기록이 있는데 계좌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없다, 돈이. 그럼 너 이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?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조사하는 과정에서. 이렇게 취득세를 내야 되는 재산을 취득할 때는 현금으로 지급해서 사시는 게 나중에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일이 되실 수 있다. 그 점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거고요. 특히나 집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한 이슈가, 요새 집을 살 때에는 그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잖아요. 보통은 이거를 내가 벌은 소득으로 산다거나 아니면 뭐 대출로 산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될 텐데, 취득 출처에 예를 들어 예금으로 출처를 기록하면서 그냥 현금 지급을 했어요. 그럼 나중에 그 출처를 볼 때 예금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금융거래 기록이 남을 텐데, 그런 금융거래 기록이 없잖아요. 그럼 이걸 너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야? 라고 했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.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현금으로 이러한 집을 사는 행위, 특히나 증여받은 자금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집을 산다,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절대 그런 행동들은 자기 발등을 찍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. 결국에 그러면은 현금을 많이 받아서 뭐를 해야 되냐? 쓰셔야 됩니다. 이건 저금도 하시면 안 되고요, 저축도 하시면 안 되고, 어떠한 자산들, 취득세를 내야 되는 그런 자동차나 집,
집과 같은 자산들을 사는데 사용하셔서도 안 됩니다. 결국에 이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생활비예요. 뭐 마트 가서 사용하신다거나 뭐 음식점 가서 사용하신다거나 시장 가서 사용하신다거나 결국에는 이러한 소소한 그런 자금들, 비용들을 처리하는데 쓰일 수밖에 없다. 물론 그런 건 있겠죠. 내가 버는 것들은 어차피 다 저축을 하고 소비하는 것들은 이게 현금으로 쓸 거야. 뭐 이런 식의 처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조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연봉이 1억인데 소비 내역이 없어요. 거의. 그래서 대부분의 1억 대부분의 자금을 저축을 해놨어요. 그리고 그 저축된 자금으로 나중에 집을 샀어요.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. 어떻게 생활했지?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. 너무 부자연스러운 행동은 또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적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또 적당한 비용이 창출이 돼야 된다. 근데 이 적당한 소득과 적당한 비용의 창출 여부를 또 알 수가 있는 게 우리 대부분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하시잖아요. 연말정산 하실 때 요새 얼마나 편해요.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가 벌은 소득들 다 나와 있고요. 자기가 쓴 카드 내역들, 그리고 또 현금으로 썼어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용들, 그런 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. 연말정산 하실 때 정말 편하게 하시죠?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내 소득과 내가 지출한 비용, 그게 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소득과 지출을 어느 정도 밸런스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그 현금을 사용해야 된다. 현금 사용하는 것도 여간 어렵지 않은 사실이죠.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현금을 이렇게 길을 통해서 현금을 줘서 자녀분들에게 사용하게 하실 생각이다.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더라. 그런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듣고 이렇게 막 시도하시려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내가 무사히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,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괜히 마늘밭에 현금을 묻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. 이 현금을 보관하는 것도 어렵고 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. 실제 내가 닥쳤을 때에는, 내가 이런 이슈에 딱 맞닥뜨렸을 때에는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, 어떻게 이 현금들을 창출시키고 또 건네주고 또 사용하게 할 것인가, 이런 걸 생각해 보셨을 때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. 이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현금 증여에 대한 내용을 일단 포괄적으로 짚어봐 드렸는데, 이 내용에 대해서도 그 예전에 자녀주식 증여를 다뤘을 때처럼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또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현금 증여에 대한 내용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